스마트 해법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저는 강사 신윤숙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실제 설명회하는 거를 영상을 담았는데 이게 화면도 또 또렷하게 보이고 또 이제 그 영상이 실제 길이가 1시간이나 돼서 이렇게 PPT를 전면에 띄우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초등학부모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와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학습 성공 전략, 그 다음에 해법 교습소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요 영상은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안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첫 번째 고교 학점제, 두 번째는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그 다음 세 번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네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시수 확대입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내 시간표를 짜고요. 그 다음에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전체 적용이 되고요. 먼저 교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국영수가 지정 기목 과목이고 이건 뒤에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은 선택 과목 비중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192학점 앞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 게 대학교 4년이 130학점인 걸 생각하면 고등학교 3년에 192학점이니까 확실히 이제 공부량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세 번째가 특징적입니다. 특정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나는 이 과목이 싫어. 그러니까 이 과목은 좀 안 해. 이렇게 하는 요즘은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방학 때 보충 지도를 또 들어야 돼요. 근데 보충 지도에서도 또 미달 미이수가 되거나 아니면 보충 지도를 잘 이제 듣지 않는 학생들은 졸업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고교학점제는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고교학점제에서 먼저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행은 9등급제이고요. 그 다음에 개편하는 5등급제인데 현행에서 1,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에 됩니다. 11%, 10%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렇게 1등급 위주로 볼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대학교 입시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표는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올해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마크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 과목입니다. 이건 필수 과목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무슨 과목을 듣는지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필수 이수 학점이 몇 점이 되는지 이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필수 과목인데 이게 국제고다 보니까 외국어랑 사회에 좀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지정 과목도 보시면 Public Speaking and 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뭔가 특수한 이게 교과목 이름입니다. 좀 특수한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이 사회가 뭐 이제 과목 이름이 뭐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학이라든지 미시경제학 탐구, 거시경제학 탐구, 글로벌 경제와 도시 지역 정책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이수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게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이 자녀분의 성적을 관리하시는 게 좋냐. 이제 보시면 교과목이 되게 특수해졌죠. 그 말은 뭔가 이런 객관식 지문으로서 문제 나오는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서술형이라든지 논술형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학습으로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교과목이 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객관식 지문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변별력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민원이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을 평가하는 서술형 또는 프로젝트 학습. 지금 현행 초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학습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이 이 고교 학점제에 굉장히
많은, 왜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에서는 팀 프로젝트로 학생을 평가하겠다.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물론 학습도 기본이거니와 뭔가 이게 탐구하는 과정 또는 팀 협력 요런 게 성적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교우 관계라든지 또 인성, 소통, 책임감 요런 영역이 성적의 중요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던 그런 다양한 과목이 실제 적용이 될까? 실제 현장 아까는 좀 국제고니까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에서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시험 문항은 이렇게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문제 난이도를 설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연계돼서 이제 바로 2028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현행 공통인데 좀 선택을 하고 특히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탐관탐 이게 총 17과목 중에 최대 택 2를 하는데 보시면 사회가 저도 뭐 윤리, 정치 뭐 이렇게 또 있고 아니면은 과탐이 물원, 생투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다 공통으로 묶였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다 시험에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지금 뭐 다른 교과목도 그런데 특히나 탐구 같은 영역은 물화생지 그다음에 물화생지를 싹 다 내겠다. 통합과학을 선택하면 싹 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 교과목에서 이게 되게 딥하게 들어갔는데 이 딥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영역을 쫙 확정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가? 요 예시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 속에 한 국가가 표시돼 있습니다. 아래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 일지가 지문으로 등장하고 맞는 설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입니다. 현재 중3이 3년 후에 보는 시험입니다. 이때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 수많은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이 커지자 교육부가 예시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지구와 동물세포, 리튬 원자의 모형과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보입니다. 더 많은 예시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이 공개됐지만 사교육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은 융합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여기 영상을 보시면 특히나 요 문항에서 좀 뚜렷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문항에 지금 첫 번째 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학 영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포라고 보이는 부분은 생물 영역이고 세 번째 이게 원자는 이제 화학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화생지를 다 공부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 여기 밑에 성취 기준이 간단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이제 그 지리의 영역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화 변동 세 번째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한다. 요런 거는 사회 문화 요거 교과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문항들이 지금 다양한 성취 기준이 혼합돼서 문항이 나올 예정이다.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공통인데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문항은 사실 그냥 딱 눈에 봤을 때는 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는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변별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능 양상을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또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뭔가를 봤을 때 이제 현재 교육부가 앞서 내신에서도 특정 과목을 포기하면 졸업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요 양상이 수능에서도 보이는데요. 전부 공통 과목으로 묶이면서 공부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 분야도 놓칠 수가 없게 됐고 공부하기 싫은 분야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학생이 고득점을 맞을 것인가 봤을 때 다양한 문제를 과목별로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학생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아니 뭐 이게 과목도 되게 분화되고 내신은 사실 과목 세분화인데 수능은 또 그 세분화된 과목을 다 공통적으로 묶어서 낸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대입이 좀 곤란해졌는데 중요한 건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면 훨씬 전략적으로 자녀분 성적 관리에 그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데 근데 푼다 해서 그치면 좀 그냥 풀어봤는데 다음에 그 문제를 맞출 수 없으면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연계된 게 이제 세 번째 AI 디지털 교과서 개편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 학생에서는 튜터가 되고 교사한테는 조교가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 성적 상위 5% 학생들을 보면 메타인지, 내가 이 문항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를 몇 개를 맞을 수 있고 몇 개를 틀리는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상위 점수를 받았다. 상위 5% 학생들이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메타인지를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가 한다는 거예요. 학생은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교사는 그 학생이 문제를 푼 걸 데이터로 보면 객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이 학생이 현재 이 영역이 좀 저하되고 이 영역으로 좀 이렇게 보완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부모분들은 이걸 보면서 자녀분의 성장이 이게 체크가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수학, 영어 교과, 정보 교과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튜터링 기능 이용해서 맞춤 학습, 영어는 음성 인식까지도 도입해서 말하기도 학습, 정보는 코딩 교육, 체험 실습을 강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든 그 인류 기업, 대기업에서 이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올해 뭐 이런 컴포지엄 이런 거 보면은 다 AI 학습에 대한 AI 학습이 아니죠. AI를 들어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수학, 영어가 기본 주지 과목이라 하듯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 봤을 때 이제 현재 학생들을 이제 MZ 이후로 알파 세대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접한 걸 알파 세대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 세대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 정서, 학습 자신감 이거를 저학년 때 좀 길러주면 그게 이 초3 이상으로 학습 습관으로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요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AI 기능에 대한 AI 학습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또 이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법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영어, 수학, 초중고 합격률 100%를 했어요. 그래서 서책 교과서에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도 1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했고요. 서책 교과서가 작년에 좀 더 늘었습니다. 보급률이 98.3% 학교에서 이 천재교과서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가 이번에 도입될 때 100% 합격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학부모분들이 이제 이 학습 데이터 기반 맞춤 학습을 요 전제교육을 신뢰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요리도 재료가 70%라 하듯이 사실은 학생들이 얼마나 잘 구성된 문제를 푸느냐가 이 학습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가 유명하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수학이니까 영어는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이제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개념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개념이 결합돼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화 이제 올해부터 5영역에서 4영역으로 통합이 됐는데요. 네, 초중등까지 계속해서 이게 연계돼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네, 보시면 이 연계표가 있는데요. 각각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연산을 보시면 첫 번째 요 빨간 부분은 수의 개념과 이해, 수 범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큰 수까지 나가고 분수, 소수 뭐 이런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산 방법에 대한 요게 약간 회색 요 파트라면은 요 경량성이 중등에도 이어지는데요. 중학교의 각 1단원, 중1, 중2, 중3, 1단원들은 다 수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요. 그래서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순환소수, 마지막으로 무리수, 최종 실수. 그러면 이 경량성이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허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의 범위 확장하는 이거를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이런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잘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네, 왜냐하면 그냥 확장되는 거니까. 개념만 명확하게 집어서 문제 푸는 경량성을 익힌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변화와 관계입니다. 규칙 잡기와 문장과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요것도 중학교 가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 이런 거는 규칙성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런 거는 초등 때부터 하는데 요게 계속 연장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도형과 측정도, 도형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학습, 요 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작성한 게 놀랍게도 제가 중2 지도를 하면 거기서도 이제 그 도형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초4학년의 사각형, 수직과 평행하면서 이제 사다리꼴, 그 다음에 마름모 이러면서 뭐 대각선의 성질 이런 거는 이제 6학년에 나오긴 한데, 5학년에 6학년에 이렇게 나오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도형의 각 성질이나 이거를 중2 때 똑같이 복습을 해요.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이때 잘 익혀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중2 가서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더 다양하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인데요. 여기는 이제 확률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연계학습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빈틈없이 완전 학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선행한다 해서 꼭 그 학생이 점수를 높게 받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이제 학습 시스템이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고 그 다음 학교 안 가는 날이 175일입니다. 그 날은 학교 가는 날과 안 가는 날의 비중이 학교 안 가는 날이 좀 많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실 학교에 있는 시간도 있지만 방과 후 시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학습하느냐는 자녀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어렵다 느끼는 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문항을 개념을 모른 채로 풀면 어려워요. 그러면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에 맞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대 선배가 말하는 수학 공부 비법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수학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힌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틀린 문제는 사실 제 약점을 알 수 있는 바로 밑이니까요.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계산 실수를 못해서 틀렸는지, 공식을 적용을 못해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스마트 해법 다니면서 오답노트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스마트 해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알아서 제가 틀린 문제를 뽑아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학 기본기도 탄탄해졌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쌓아놨던 기본기가 고등학교 가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일주일 공부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꼭 저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을 이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1인 2다까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로 이렇게 큰 통으로 먹었던 기억이, 공부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것만큼은 꼭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하지 않는 개념 노트 작성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단순 공식만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수학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막 문제를 마구마구 양치기해서 푸는 것보다 수학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이랑 그다음에 수학 기본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기본서 한 권을 딱 만들었습니다. 너무 달라졌는데요, 진짜? 이걸 지금 학원 공부방에서 한다고요? 대박. 서울대 가기 너무 쉽겠는데요? 아니, 오답노트도 너무 잘 돼 있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답노트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답노트를 만듦으로써 내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제 것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네, 이제 아까 서울대 선배분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수학이 마구잡이로 푸는 과목은 아닙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사실 저희 아이는 이게 문제 해석을 어려워한다. 이 부분은 조금만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개념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하면서 또한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이거를 맞춤 학습을 저희는 매번 시험지를 주는데요. 거기서 풀면서 그걸 풀면 그 오답을 다시 또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오답을 2번 체크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각 단계에 맞는 맞춤 학습이 제공돼서 자녀분이 수준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